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백사조가 나오죠. 일단 읽어보면 당사자의 궁박, 경설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범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일단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폭리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요. 의에서 보시다시피 반사회적 범위 한 가지 예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요건에서 객관적 요건으로서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요. 주의할 게 나번인데 밑에 다섯 번째 줄 보시면 불균형을 판정하는 시기는 법률 행위시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판례는 이행기를 표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부터 좀 지우셔야 돼. 최근에 판례를 변경했어요. 그래서 판례도 언제를 기준합니까? 법률행위 시를 표준으로 합니다. 판례도. 차이점이 이런 거죠. 이게 만약에 이게 뭐냐면은 우리 과거에 판례가 취하고 있었던 것처럼 법률행위를 할 때 매매할 때가 아니면, 보통 매매할 때가 아니라 이행기를 기준으로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3억짜리 땅을 3억에 샀어요. 그러니까 매매할 당시에는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땅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5억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행기를 기준으로 하면 3억짜리를 얼마에 매매 계약한 거죠? 5억짜리를 3억에 매매 계약한 거니까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최근에는 판례를 요거를 없애세요. 그래서 이제는 뭐 한때요? 매매할 때만, 법률행위를 할 때만 기준으로 하고, 나중에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한 것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언제를 기준으로 하죠?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주관적 요건으로서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말하는데요. 넘겨보시면 A번 해가지고 궁박이 뭐냐해서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결국 뭘 말하죠? 어려운 사정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경제적이든 정리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따지지 않고요. B번 해가지고 경솔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오죠? 무경험이 나오는데, 무경험은 뭐라고 되냐면 일반적인 생활 경험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특정된 결에서 생활 경험 부족, 그럼 뭐예요? X다. 다시 말하면 특정 거래에서 생활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뭐죠? 생활 경험 부족이라는 거 하나 꼭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궁박, 경솔, 무경험은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이다. 따라서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거 하나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나번에서 폭리자에게 악의 또는 뭐죠? 편승 의사 해가지고 주관적 요건에 관한 이용 의사가 있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다번에서 만약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궁박은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하지만 경솔 무경험은 누구죠?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죠. 판례가 2002년도 판례가 나와 있는데 요 판례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좀 꼼꼼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번 볼까요? 판례 한번 볼게요. 읽어봅니다.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까지 끊어보면 객관적이란 말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할 때는 객관적 가치만 고려해요. 무엇은 고려하지 않냐면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객관적 또는 주관적으로, 그럼 뭐예요? X다. 왜 그러냐면 제가 흔히 드는 예가 뭐죠? 지 애인 사진. 지 애인 사진은 주관적으로는 대단히 뭐 할 수 있어요? 중요할 수가 있겠지만 객관적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뭐 얘는 또 다른 예를 들면 뭐 선산이다. 그러면 주관적 가치를 고려하게 되면 자기 집안 입장이 대단히 뭐예요?
가치가 있는 토지일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는 뭐죠? 별 가치가 없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무엇은 고려하지 않습니까? 객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주관적으로 그와 같은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뭐예요?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죠. 따라서 폭리자에게 악의 또는 뭐가 필요해요? 편승 의사가 필요하고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행위를 규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중 일부만 갖춰도 충분한데까지가 나오면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입니다. 따라서 셋 중에 뭐만요? 한 개만 있으면 된다. 이런 취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공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까지 끊으면 궁박이란 급박한 공공, 어려운 사정을 말하고요. 그 이유가 경제적이든 심리적이든 뭐하지 않습니까? 따지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 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 영역에 있어서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뜻하고 다시 말하면 경험 부족은 뭘 말한다고요?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이 거래 일반에 대한 뭐죠? 경험 부족이다. 이것도 아주 잘 내고 있고요. 또 당사자가 궁박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 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 정도 등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의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에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 사이에 반대 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불공정한 법률은 뭐하지 않습니까? 성립하지 않는다죠. 그죠? 제가 좀 강조한 부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이는 안 읽어봐야 되겠죠.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궁박은 뭐죠? 본인. 경솔 무경험은 누구죠? 대리인을 표준한다는 내용이죠. 그 다음 우측에 3번입니다. 입증 책임인데 모든 입증은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 요건이 입증이 됐다 하더라도 주관적 요건은 추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효과 무효입니다. 또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고요. 주의하실 것은 2번인데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이행한 것은 폭리자 입장에서는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하죠? 반환받지 못하고요. 피해자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반환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적용범위 아주 잘 나옵니다. 첫째, 증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증여와 같은 무상 기부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요. 두 번째, 법원에서 하는 경매 경우에도 뭐죠?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률행위의 해석이 나오죠. 그래서 왜 한숨을 쉬세요? 한숨을 쉬셔도 제가 안 들리게 쉬셔야지. 자,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것은 결국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거다.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 예는 이런 거죠. 갑이 을에게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 우리가 뭐죠? 표의자라고 하고 을을 뭐죠? 상대방이라고 하는데 이 의사 표시는 일치돼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불일치되면
뭔 소린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것이 뭐죠? 법률행위 해석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는 얘기가 뭐죠? 속으로는 개집을 팔고 싶으면서 말로는 뭐예요? 집을 팔겠다고 했다. 따라서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개집인지 집인지를 확정해야 되는데 이게 뭐죠? 법률행위 해석이고요. 이때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것을 우리가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상대방 입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요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한다는 얘기고요. 이 경우에는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표시된 대로 뭐가 되죠? 집이 되는 거고요. 갑 표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이걸 우리가 뭐죠?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표자 입장이라는 것은 요 의사,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한다는 얘기고요. 이 경우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건 속마음대로 뭐가 되죠? 개집이 된다는 거죠. 뭐가 원칙이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다. 따라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상대방이 이해한 것을 가지고 해석한다 그러면 뭐죠? 맞지만 표의자가 의도한 대로 해석한다 그러면 뭐예요? X고요.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한다는 말은 맞지만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한다 그러면 뭐죠? X다. 교재 우측 상단에 보시면 판례가 나와 있잖아요. 판례 한번 읽어보면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 부여한 뭘요?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이러면 맞는 거죠. 왜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요. 따라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맞지만 내심적 효과 의사를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 뭐요? X다. 왜냐하면 무슨 해석이 원칙이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요. 그 다음에 자연적 해석은 예외죠. 그러면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는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자연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 입장에서 뭐 할 수 없어요?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요. 두 번째, 상대방이 있더라도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으면 무슨 해석을 합니까? 자연적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이 사례는 갑이 속으로는 개집할 마음으로 집을 팔겠다고 했다면 원칙적으로 말한 대로 뭐예요? 집인 거죠. 다만 을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개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속마음대로 뭐가 돼요? 개집이 된다. 이게 결론인 거고요. 좀 연습을 좀 해보자 말이죠. 그죠? 자, 그럼 보자고요. 갑이 을에게 뭘 팔고 싶냐면 개집을 팔고 싶어요. 근데 뭘 팔겠다고 했죠? 집. 근데 을이 만약에 좋다 내가 네 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원칙이 무슨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이니까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집이니까 이때는 지부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돼요. 다만 갑 표자 의사 표시가 현재 불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갑이 잘못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가 돼요. 왜냐하면 착오란 의사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게 뭐죠? 착오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착오는 반드시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 이러한 사례를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돼요? 계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집이기 때문에 불합의로서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냐면 성립조차 되지 않거든요. 그죠? 우리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성립했고 유효한 법률 행위를 소급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니까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는 거죠?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는 거죠.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좀 바꿔보죠. 갑이 을에게 계집을 팔고 싶은데 뭘 팔겠다고 했냐면 집을 팔겠다고 했고요. 다행히 을은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좋다 내가 네 계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상대방이 뭐예요? 악이기 때문에 이때는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고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돼요? 계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계집이니까 이때는 계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갑의 입장에서는 계집을 집이라고 오표시했더라도 원하는 대로 계집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라고 해요. 따라서 오표시 무효의 원칙은 언제 나타나게 되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한 결과 의사대로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를 우리가 뭐죠?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고요. 오표시 무효의 원칙은 무슨 해석 결과죠? 자연적 해석 결과예요. 따라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은 이러한 오표시 무효의 원칙의 사례를 들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이 아주 잘 나온다는 거죠. X에. 왜냐하면 착오는 반드시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자연적 해석 나와 있고 적용 범위 나와 있고 오표시 무효 원칙에서 중간에 그 꼬부한 글씨가 나오죠, 그죠? 이게 뭐냐면 라틴어인데 팔사 데모스트라티오 논 노세트 이렇게 읽거든요. 근데 과거에 어떤 미친놈이 이거를 원어로 낸 미친놈이 있었어요. 과거에 9회 때인가. 그런 놈들한테는 어떤 걸 모르니 너는 라틴어를 잘하니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그래도 민법에 나오는 유일한 뭐죠? 꼬부랑 글씨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민법을 전공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자꾸 외국 사람 이름을 외워야 되잖아요, 그죠? 모든 과목을 뭐 과학이든 뭐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 이름 참 외워야 되잖아요, 그죠? 너무 싫었어 그게. 왜 내가 왜 외국 사람 이름을 외워야 되느냐? 근데 민법 책을 봤더니 외국 사람이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뭇했고 아마 유일한 꼬부랑 글씨가 아닌가 싶은데 눈에 좀 익혀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꼬부랑 글씨 밑에 보면 뭐죠? 갑토지, 을토지 사건이 나오죠. 자, 이건 뭐냐면 실제로 팔고 싶었던 땅은 뭐예요? 갑토지인데 계약서에다가는 을토지라고 적었어요. 근데 이게 왜 자연적 해석이냐면 쌍방 모두가 매매 대상이 갑토지임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의사대로 뭐에 대해서요?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된다는 판례죠. 만약에 물론 만약에 원칙에 따라서 몰랐기 때문에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이건 무슨 문제를 가게 돼요? 착오 문제를 가겠지만 쌍방이 모두 알았다는 이유로 무슨 해석을 자연적 해석을 하면 착오 문제가 아니라 오표시 무효의 원칙의 문제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핵심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 쌍방 당사자가 모두 이렇게 나왔죠. 그죠? 특정의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매매 대상이 갑토지를 모두 알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규범적 해석이 아니라 뭐예요? 자연적 해석 사례고요. 그 목적물의 지번 등이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착오라는 말이 나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착오는 반드시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니까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토지하는 별개인 을토지로 표시하였다 해도 갑토지에 관해 이를 매매 목적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는 이상 위 매매 계약은 속마음대로 갑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토지에 관하여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을토지에 관해 위 매매결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이는 원인 없이 격려된 것으로서 뭐가 돼요? 무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보충적 해석인데 뭐 중요한 건 아니죠.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했어요. 했는데도 아직도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3자 입장에서 그 의미를 보충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박스에 나와 있는 예문 해석은 참고입니다. 이거 어떤 문제냐면 약관은 계약의 내용인데 만약에 약관종에서 불공정한 약관조항은 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예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문이라는 말은 언제 많이 쓰셨어요? 영어 공부할 때. 영어 공부할 때 뭐죠? 본문 나오고 예문 나오죠. 그죠? 다시 한번요. 약관 조항 중에서 불공정한 약관 조항은 더 이상 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예문에 불과한 것이고 따라서 법원은 무효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우리가 예문 해석이라고 하고요. 예문 해석은 뭐에 대해서 합니까? 약관에 대해서 한다는 거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해석과 관련돼서 좀 판례를 좀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해석과 관련된 판례. 일단 첫 번째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상 복구 특약을 했어요. 요것이 무슨 의미냐? 요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필요비, 유익비와 같은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으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유효하고요. 따라서 원상 복구 특약을 한 경우에는 필요비나 유익비와 같은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해요. 왜 이렇게 이해하냐면 우리 법상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당연히 원상 복구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계약서에다가 원상 복구한다고 특약을 또 적었다면 그것은 원상 복구가 아니라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뭐로 이해합니까?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으로 이해해요. 따라서 원상 복구 특약을 하면요. 필요비, 유익비 청구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원상 복구 특약을 하면 유치권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우리가 필요비나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뭘 행사할 수 있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상 복구 특약을 하면 필요비, 유익비를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으니까.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없으니까 무엇도 유치권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임대인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특약을 썼어요. 임대인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특약은 임차인의 권리금
수수를 용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요. 임대인이 권리금을 반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권리금은 임대인이 안 돌려주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권리금은 임대인이 받는 돈이 아니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세입자끼리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더라도 임대인이 권리금을 뭐 하진 않아요? 돌려주진 않는 거예요. 이게 법의 큰 틀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계약이 많이 나오냐면 권리금 인정 안함이라는 계약을 많이 해요. 무슨 말이냐면 권리금 받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권리금이 자꾸 붙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게 세가 안 나가. 뭐 때문에? 권리금 때문에. 그러니까 임대인은 자기가 받는 돈도 아닌데 괜히 권리금 때문에 뭐가 생겨요? 분쟁이 생기니까 권리금 인정 안함이란 특약을 많이 하고요. 그 말은 뭐라고요? 권리금을 받지 말라는 특약인 거예요. 따라서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특약은 권리금을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특약을 맺었더라도 임대는 권리금을 뭐 하지 않습니까?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따라서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특약을 한 경우에는 임대인 직접 권리금을 반환해야 된다 그러면 뭐예요? X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최근에 권리금 분쟁도 많죠. 근데 좀 조심할 게 뭐냐면 그만할게요. 그죠? 몇 개지만. 시험적인 것만. 그다음 세 번째로 계약을 하면서 최대한 노력한다. 최선을 다한다. 이러한 문구가 부과되면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다가 된다는 것이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돈을 빌리면서 이달 말일까지 갚기로 했어요. 이달 말일까지 갚기로 했으면 갚아야 되겠죠. 이달 말일까지 갚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안 갚아도 돼요. 뭐만 하면 되니까요? 최대한 노력만 하면 되니까요. 이달 말일까지 갚도록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안 갚아도 돼요. 뭐만 하면 돼요? 최선만 다하면 돼요. 따라서 최대한 노력한다, 최선을 다한다 이런 문구가 되면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중에 뭘 받으실 때요 이런 문구 절대 쓰면 안 돼요. 뭐 각서 해가지고 바람을 안 피우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거 의미 없어요. 뭐요? 최선만 다하면 돼. 바람 피워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의 헤게모니를 법조인이 지배하는 바람에 또 골때리는 일이 발생했어요. 뭐가 발생했냐면 그 일본 대사관 앞에 그 소녀상 있죠. 소녀상 문제를 이 정부가 어떻게 합의를 쓰냐면 소녀상을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써줬어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다른 곳에 뭐 할 수 있도록 이전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써줬어요. 합의서에.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바보야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라고 정부가 뭐 한 거예요? 주장한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 언제 한다 그랬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해줄 필요는 없는 거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발표하는 거죠. 우리는 소녀상을 이전하기로 일본 정부와 약속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게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외교적으로는 안 그렇죠. 열받죠. 그죠? 다시 말하면 돈 빌리면서 이달 말일까지 갚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써주면 법적으로는 뭐요?
이달 말까지 안 갚아도 될지 모르지만 그 집하고는 뭐예요? 왼수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이것도 외교적인 문제를 무엇 가지고요? 법적인 잣대 가지고 써져버린 거야 이놈들이. 그러니까는 일본 정부는 열받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습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외교는 외교 전문가가 나서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누가 해? 법조인이 나서가지고 이런 거죠. 이게 써져봤자 의미 없어. 그럼 써놓고니까 어떻게 해요? 옆집 아저씨는 뭐예요? 열받는 것처럼 일본 아베에도 뭐죠? 야마가 도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그냥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부산 앞에도 또 생겼죠. 그죠? 그러는 바람에 일본 대사를 뭐죠? 초청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런 거 안 써줬으면 이런 거 안 했으면 괜히 옆집 아저씨 그렇게 화낼 일도 아닌데 그잖아요. 그죠? 원래부터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싸워왔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럴 일인데 괜히 쓸데없이 그냥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써주는 바람에 그냥 옆집 아저씨가 야마가 들어가지고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법조인들이 지배하는 사회는 야리꾸락이 이상하게 뭐죠? 꼬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완전 난리 났잖아요. 그죠? 일본 애들하고 등졌도 또 중국 애들은 또 뭐예요? 사드 때문에 난리죠. 미국 애들은 뭐죠? 트럼프인지 트래펜신이 난리죠. 오로지 우리나라가 먼저 고립됐죠. 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외교라는 게 항상 주변 국가 조화롭게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외교를 했는지 세상에 온 나라부터 등짐을 당하잖아요. 북한하고는 옛날부터 아웃이고 일본하고도 아웃이 중국하고도 아웃. 이제 트럼프도 뭐죠? 안 좋잖아요. 뭐 돈 더 달라는 둥 그죠? 뭐 삼성 뭐 여기다 공장 만들라는 둥. 우리는 봤을 때 미국이 우리 편 들 줄 알았는데 보니까 우리 편도 아닌 것처럼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전 세계에서 뭐죠? 고립무원인 상태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막 이런 모습 보면은 조선시대 구한말 모습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조선이 멸망할 때 뭐 민빈이 막 이런 거 나왔을 당시에 외교 능력에 대해서 아무런 뭐 이게 없으니까 막 러시아 가서 붙었다가 청해 붙었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망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붙어 다니다가 갑자기 뭐죠? 고립무원인 상태에 빠져가지고 빨리 그 양반 물러나서 좀 달라져야지. 그죠?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의 해석의 기준이 나옵니다. 우측에 보시면 첫 번째 당사자의 목적인데 이 목적이 뭐였죠? 법률 효과였죠. 아까 그럼 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돼요? 의사표시. 그럼 결국은 이 당사자의 목적이라는 말은 의사표시 가지고 해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규범적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이다 하는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의사표시 가지고 목적까지 해석이 끝난 건데 그래도 안 되면 무엇을 가지고요?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고요. 그래도 안 되면이 나오는데 하단에 보시면 3번에서 사실인 관습과 뭐가 나오죠? 간습법과의 관계가 나오죠. 그죠?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법조문 한번 읽어볼까요? 법조문 106조 이렇게 나왔죠. 106조 사실인 간습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 이게 뭐냐면 임의규정이에요. 줄이면 그럼 어떻게 해요?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는 그 관습에 의한다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 법령에 해석할 때는 오히려 무엇보다요? 임의법규보다 무엇을 우선해서요? 관습을 우선해서 해석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을 뭐라 한다고요? 임의규정.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는 그 관습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의사표시를 해석할 때는 임의규정보다 무엇을 더 우선한다는 거예요? 관습을 더 우선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목적 가지고 안 되면 관습, 그래도 안 되면 뭐죠? 임의법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냥 특징이 106조에 보시면 그냥 관습이라고 되어 있지 사실인 관습이라고는 안 되어 있죠.
그죠? 그럼 보자고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어떤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이 오랜 관행이고요. 요 관행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관습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뭐냐면 사실인 관습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106조는 사실인 관습이라고 되어 있고 본문에는 뭐죠? 그냥 관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실인 관습하면 뭐예요? 관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랜 관행이 뭐가 되는 거예요? 관습, 사실인 관습을 말하고요. 근데 이 오랜 관행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치 뭐처럼요? 법처럼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뭐가 되죠? 관습법이 되는 거죠. 전에도 했죠, 그죠? 가장 두 가지의 차이점은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라는 점이죠. 관습법은 형성되는 과정은 특색이 있지만 어차피 이것은 뭐죠? 법이라는 얘기죠, 그죠? 따라서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의 법원이 아닌 거죠. 우리 민법 1조가 법률이 없으면 뭐예요? 관습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죠. 따라서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고요. 지금 읽어본 106조에 따라서 법률행위 해석에 뭐로서만 쓰일 뿐이에요? 기준으로만 쓰일 뿐인 거죠. 이에 반해서 간습법은 법이고요. 민법의 법원입니다. 따라서 분쟁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으로서 당연히 뭐가 돼요? 적용이 되는 거죠. 또 사실은 관습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주장, 입증이 필요해요. 이게 예외도 있지만 그냥 원칙만 주장, 입증이 있어야 법원이 뭐죠? 고려해 주게 되고요. 관습법은 법이기 때문에 판사가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지정하기 때문에 주장하지 않아도 입증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관습법은 고려해 준다는 것까지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교재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넘기시면 이제 사실인 관습으로도 안 되면 이제 네 번째 뭐 가지고 임의 규정 가지고 해석을 해보고요.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신의 성실 및 조리를 가지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 다음 4번 법률행위 해석의 성질이 나오는데 맨 밑에 보시면 법률 문제로 보고요. 법률 해석에 그르칠 경우에는 상고 이유가 됩니다.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심 법원에서 2심으로 가는 절차를요. 항소 또는 항고라고 해요. 그 다음에 2심 법원에서 3심 대법원으로 가는 절차를 상고라고 해요. 이걸 합쳐서 뭐라 하냐면 상소, 헷갈리니까.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법률 해석을 그르친 경우는 상고 이유가 된다는 말은 결국 3심 법원인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대법원은 사실심을 하지 않습니다. 법률심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막 증인들 불러다 놓고 뭐 이렇게 신문하고 그러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냐면 사실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증인들 불러다 놓고 법정에서 막 이렇게 신문해 가지고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면 이제 판사들은 판사실에 앉아서 법률적인 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뭐죠? 법률심이라고 하거든요. 이번에 헌법재판소 보면은 그 증인이 추가되는 바람에 변론기일이 연장이 돼가지고 2월달 안으로는 끝나기 힘들다. 그죠? 왜 그러냐면 증인들이 추가가 되면 사실심 과정이 뭐죠?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이 자기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헌법을 고찰하는 법률심 절차가 아직 어떻게 해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뭐죠? 2월 말은 안 되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3월 초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사실심도 하고 법률심도 해요.
근데 대부분은 뭐밖에 안 하냐면 법률심밖에 안 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불쌍한 직업이 대법관이에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그냥 평생 그저 판사 생활에다 최고의 꽃이 뭐가 됐어요? 대법관이 됐잖아요. 그럼 대법관이쯤 됐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넓은 법정에서 그죠? 증인 뭐 이러면서 이래야 되는데 대법원은 뭘 안 해요? 사실심을 안 하니까 그런 거 안 해. 오로지 어디 앉아서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토시 끼고 앉아서 맨 뭐만 봐요? 서류만 보고 있어. 거기다가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어마어마하겠죠? 왜요? 우리나라는 삼세판 원칙에 따라서 웬만하면 어디까지 와요? 대법원까지 가거든요. 그죠? 그럼 모든 재판이. 그러면 지방법원, 고등법원은 수십 개가 있지만 대법원은 오로지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으니까 대법관 한 분이 그냥 수십 명의 그 판사들이 했던 사건들을 토시키고 앉아서 어떻게 해요? 막 침묵척하면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그걸 뭐예요? 다 봐야 돼. 거기다가 만약에 대법관이 만약에 실수하면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이거 대충 볼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날방 까요. 그 노인네들이 그냥 앉아가지고 쭈구리 앉아가지고 그냥 막 그리고 그러니까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대법관이 진짜 불행한 직업이고 누가 제일 행복해요? 와이프가. 그죠? 왜냐면 생각해봐. 대법관 와이프라 그래봐. 어디 가서도 뭐요? 대우받죠, 그죠? 우리 그 신랑이 대법관이시라고. 그러면 그냥 관공서니 뭐니 막 대우받잖아. 근데 더더운 건 왜 남편이 퇴근을 잘 안 해? 밤늦게 와. 그러니까는 밥도 안 해줘도 돼. 그래가지고 대법관 와이프가 제일 해피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대법원은 법률심만 해요. 근데 만약에 법률행위 해석을 사실 문제로 이해하면 대법원에서 재판을 못 받아요. 대법원은 뭐만 하니까? 법률심만 하니까. 그럼 결론은 뭐겠어요? 밑에 두 번째 줄. 통설은 법률행위 해석은 객관적 사실에 대한 뭐라고요? 법률적 가치 판단이므로 뭐로 본다고요? 법률 문제로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법률 문제로 봐야 법률심만 하는 어디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뭐가 되는 거죠? 상고 이유가 된다는 취지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넘기셔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의사표시가 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일단 180페이지 오시면 의사표시가 나오죠. 그죠? 의사표시. 일단 의사표시 의의는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의사표시인데 요게 1번 효과의사, 우측에 2번 표시행위로 뭐죠?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뭐 복잡한 거 아닙니다. 그죠? 다시 듣면 의사표시란 의사와 표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 의사가 뭐라고요? 효과의사. 표시가 뭐라고요? 표시행위.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은 우측 카드를 보시면 의사표시에 관한 이론에서 넘겨보시면 의사주의, 표시주의가 나와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요 의사표시는 일치돼야 되는데 이것이 불일치됐을 때는 무엇을 가지고 효과를 결정해야 되느냐. 만약에 표시 행위를 가지고 효과를 결정한다. 이게 뭐예요? 표시주의고요. 효과 의사를 가지고 효과를 결정한다. 이게 뭐예요? 의사주의인 거예요. 그러면 표시주의는 뭐예요? 규범적 해석이고 의사주의는 뭐예요? 자연적 해석이죠. 그럼 결국은 우리 민법은 표시주의가 원칙이고 의사주의가 뭐예요? 예외인 거예요. 그래서 3번 우리 민법의 태도는 일단 둘 다 읽기 때문에 뭐이긴 해요? 절충주의이긴 하지만 뭐가 원칙이죠? 표시주의가 원칙이니까 정확히 말하면 표시주의에 치우친 기운 절충주의를 취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사주의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자연적 해석이 떠올라고요. 표시주의 하면 뭐죠?
규범적 해석이 떠올라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이제 의사 표시의 불일치에서 바로 이제 뭐가 나옵니까?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가 나오고 있죠. 일단 개념은 이렇습니다. 개념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고요. 불일치됐음을 뻔히 알면서 하는 것이 진이 아닌 의사 표시고,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뭐죠? 거짓말이죠. 그죠? 얘는 뭐 속으로는 10원짜리 줄 마음이 없으면서 말로는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의사 표시가 불일치되면 법률행위 해석을 하는데 무슨 해석의 원칙이죠? 규범적 해석의 원칙이죠. 따라서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원칙은 뭐예요? 유효합니다. 다시 말하면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다. 표시된 대로 뭘 해야 돼요? 1억을 줘야 되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자연적 해석을 합니다.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으면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하니까 속마음대로 1억을 줄 필요 없다. 뭐가 되죠? 무효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게 똑같은 이유는 뭐라고요? 모든 민법 조항은 멋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이론 연구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만들어지는 거니까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 자연적 해석이 예외라는 이 이론에 따라서 107조, 108조, 109조와 같은 법주문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추가되는 것은 뭐예요?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합니까? 대항하지 못한다가 추가될 뿐이죠. 교재 보시면 의 나와 있고요. 요건 1번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되고요. 2번 내심의 효과 의사와 표시가 뭐죠? 불일치해야 되고요. 3번 그 불일치를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4번 왜 거짓말을 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뭐죠? 묻지 않습니다. 까지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판례가 나옵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시험 문제를 잘 내요. 나는데 두 가지 유형입니다. 지금 보고자 하는 판례를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경우와 아니면 요 법조문을 가지고 사례를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경우 두 가지가 혼합이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판례를 뭐죠?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 판례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누가 몽둥이를 들고 아저씨 3만 원만 줘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두드려 맞을까 봐 무서워서 3만 원을 줬어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속으로는 줄 마음이 없고 말로는 뭐죠? 줬고 물론 제가 어떻게 해요? 알면서 했죠. 그럼 이것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자, 왜 문제가 되냐면 만약에 몽둥이를 들고 3만 원만 줘 그러면 명백히 강박이에요. 그러니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취소는 행사기간 제한이 있어요.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뭐예요? 10년인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났다면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뭐 한 거예요? 소송을 제기한 건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요. 저는 속으로는 뭐예요? 줄 마음이 없었고 3만 원을 줬고 뻔히 어떻게 해요? 알면서 했죠. 원칙에 따라서 뭐예요? 유효인데 문제는 그놈이 상대방이 뭐예요? 몽둥이 들고 있었으니까 지도 뻔히 어떻게 해요? 알고 있고 따라서 뭐예요? 무효다.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 문제입니다. 빨리 가볼게요. 비진이 표시에 있어서 진한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라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까지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 의사란 진정으로 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정한 의사표시 3만 원을 주는 행위로 범위를 뭐죠? 좁혀서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저는 무서웠든 어떻든 간에 3만 원을 줄 마음으로 뭐죠? 3만 원을 준 거예요. 다시 한번요. 제가 예를 들어서 3만 원을 주려고 꺼냈는데 실제로는 뭐요? 5만 원을 줬다. 그럼 의사표시가 불일시 되겠죠. 그죠? 근데 저는 기본 시작은 뭐요? 무서워서 시작한 일이지만 어차피 뭐죠? 3만 원을 줄 마음으로 뭐죠? 3만 원을 준 거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돼 있어요? 합치되어 있고 따라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요. 진정으로 3만 원을 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3만 원을 주는 그 특정 행위로 범위를 뭐죠? 좁혀서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비진이 의사표시에서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뭘 말해요?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원고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원고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이 사건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 의사표시한 이상 증여의 내심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뭐는 아니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상대방이 악이라 하더라도 뭐가 아니에요? 무효가 아니니까 재산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이 사건은 김재규 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김재규 씨가 그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고 그 합수부에 끌려가서 사형 선고 받는데 사형 선고 받는 과정에서 전 재산을 국가에다 기부한다라는 헌납각서를 써요. 그죠? 그러고 나서 뭐죠? 돌아가시니까 유가족들이 뭐요?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다음에 전두환 씨가 대통령 되고 노태우 씨가 대통령 되니까 재산을 감히 찾을 업무를 못 냈던 거죠. 그래서 김영삼 정부가 들어놓고 나서 찾으려고 하니까 이미 몇 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없던 거죠? 취소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뭐임을 주장한 거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임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뭐가 아니란 얘기죠? 무효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요새 박근혜 씨가 자꾸 논란이 되면 이런 판례들은 뭐예요?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판례는 제가 다음 주에 통정어휘 표시할 때 함께 설명드릴게요. 그다음 효과 해가지고 원칙과 예외가 나오는데 요건 이제 뭐죠? 사례 가지고 공부해야 된다 그죠? 갑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을에게 증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비진이 표시였어요. 거짓말인 거죠. 그리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을 때 을은 어떻게 되느냐?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이 뭐예요? 유효하기 때문에 증여계약이 원칙적으로 유효하고요. 등기도 뭐예요? 유효하니까 을은 원칙적으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다만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어떻게 해요? 무효니까 을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을에게는 뭐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다는 거죠. 뭐냐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으면 무효니까 결국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기 위해서 을은 선이 이고 and 뭐 해야 돼요? 무과실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죠. 그죠? 선이고 뭐 해야 돼요? 무과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데 원칙이 오히려 예외보다 어렵죠. 그죠? 그 문제는 왜 이게 원칙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선이고 무과실임을 을이 뭐예요? 추정을 받는 거고요. 따라서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원칙이 뭐 한 거니까 유효한 거니까요. 그죠?
그 다음 의리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병이 뭐가 돼요? 제3자가 되는데 항상 주의하실 것은 만약 을이 원칙에 따라서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라면 을은 짓고 지가 팔아먹은 것이니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을이 다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병은 선이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하고 악인 경우 뭐 하지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관계가 됨을 주의하시 바라고 이것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안 하면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적용 범위 1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은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항상 뭐예요? 유효하고요. 2번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법상 행위죠. 공무원이 국가에다가 사표를 제출하는 행위는 공법상 행위이므로 사법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음을 주의하시 바라고 것이 뭐죠? 밑에 있는 핵심 판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통정어휘 표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